독성학을 어떻게 활용할까?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해를 끼칠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그러나 무해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단테 지옥. 제3호는 작업자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과 산업의 규제에 독성학의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 노력은 잘 작동했고 특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용량에 노출된 작업자들이 그런 규제 덕분에 성공적으로 보호받았다. 기억하겠지만 파라셀수스는 몇 세기 전에 용량이 독을 만들어내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상식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독성학의 연구 결과는 오염된 것을 정화하는 규제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정화 수준의 역사에서는 화학물질이 어떤 용량 수준에서 사람을 위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동물 생체 분석의 활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제3호의 마지막 두 장에서는 대부분의 독성학자들과는 상관없는 주제를 소개한다. 첫째는 사람의 질병이나 죽음이 화학적인 노출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전문가 증인이 독성학을 활용한 사례이다. 둘째는 군인과 심지어 민간인에게 의도적으로 독성물질을 사용한 전쟁에서의 독성학이다. 이 주제는 보통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독성학 강의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독성학자들은 이러한 화학물질의 개발과 독성을 해소하는 제독제의 개발에도 관여했다. 제15장의 화학적인 질병의 예방. 작업자들은 화학물질과 그에 의한 화학적인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왔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16세기 의사 파라셀수스와 아그리콜라는 일찍이 광선에서의 심각한 산업적인 위해를 지적했다. 아그리콜라는 광선에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 산업적인 위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초로 노력한 인물이기도 하다. 17세기 의사 베르나르도 라마니치도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직업적인 노출을 연구하고 위해를 완화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노력했다. 퍼시펄 부가 헨리 버틀린도 굴뚝 청소부 음낭암을 연구했고 개인 위생의 예방 효과를 지적했다. 몇 세기나 지나면서 산업위생이 작업자 보호를 위한 표준 제도가 되었고 부상과 질병의 원인을 확인하고 예방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교폐증은 대부분의 광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직업병이었다. 콜로라도 주 덴버의 제 조지 라이너가 습식 드릴을 발명한 것은 산업보건의 역사에서 최초의 중요한 개선이었다. 1897년에 특허를 받은 이 계량 드릴은 구멍에 강제로 물을 주입해서 먼지와 드릴의 부스러기가 비산하는 대신에 무해한 진흙의 형태로 배출되도록 해주었다. 단어 산업에서도 산업보건의 발전이 있었다. 영국에서는 1889년에 면직물 공정법을 제정해서 공기 1000부피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부피로 제한했다. 면직물 공정법 때문에 공장에서 어느 한 분기로 환기를 해야만 했으며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장비가 개설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는 앨리스 해밀턴의 박사가 당시에는 산업의학이라고 부르던 직업의학을 개척했다. 해밀턴은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1960년대에 레이첼 카슨이 생태 독성학에서 유명했던 만큼 산업 독성학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새로 부상한 독성학이라는 실험 과학에서의 발견을 활용해서 산업역학과 산업위생학을 정립했다. 해밀턴은 하버드 대학교 최초의 여성 교수이기도 했다. 그녀는 1919년 하버드 대학교 산업의학 분야의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또한 국제연맹의 보건위원회에서 2번의 임기 동안 활동했고 미국 근로기준과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1902년에 장기 부조절과 같은 박테리아 감염과 관련된 몇 가지 일을 했던 해밀턴은 미국에서는 직업병을 공중보건 문제로 다룬 논문도 없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럽에서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미국의 산업계나 의학계는
모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눈을 감고 있었다. 해밀턴은 매우 산업적인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의심했다. 1910년 해밀턴이 일리노이 산업질병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조사하기 시작했던 질병은 납중독이었다. 그녀는 금속성 납으로 백색의 납 알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중독사를 발견했다. 페인트는 백색의 납 화합물에 테레비니와 아마이를 혼합해서 만든다. 납에 노출된 작업자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었고 가장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는 6년간 납 페인트를 연마하는 작업을 하면서 구토와 두통을 동반한 산통을 3차례나 앓았던 36세의 헝가리 이민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녀가 병원에서 만난 그런 뼈만 남아있었고 나이보다 2배나 늙어 보였고 근육은 쇠퇴한 상태였다. 폴란드 출신의 다른 작업자는 백색 납 페인트 공장은 매우 지저분한 환경, 고작 3주일 동안에 노출되었지만 연상통 마비 그리고 손목 경련 때문에 입원 중이었다. 해밀턴은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작업장의 소유주를 교육시키려고 했다. 그녀의 시도가 성공한 적도 있었다. 납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은 고용주는 노출을 크게 감소시키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도자기의 에나멜 여약의 접합제나 알료제로 납을 넣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이었다. 해밀턴은 욕조 생산 공장에서 가을연 철에 납을 바르던 작업자들이 납에 중독된 사례를 발견했다. 해밀턴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18개월 동안의 욕조에 에나멜을 칠했던 작업자는 용광로 앞에서 기절해서 나흘 동안의 혼수 상태로 지냈다. 의식을 회복한 그는 정신이 혼미해졌고 팔과 다리가 부분적으로 마비되었다. 해밀턴은 1차 세계대전 중에 군수 산업을 조사했다. 나이트로셀룰 로스를 비롯한 질산계 폭약을 생산하는 데는 많은 양의 질산이 필요했다. 질산 유독가스를 배로 흡입한 작업자들은 자신의 체액에 익사해 버렸다. 해밀턴이 1919년에 발표한 2432건의 산업 중독 사례 목록에서 질산 유독가스가 1389건이었고 53명의 사망자 중에는 28명이 차지했다. TNT가 660건 13명 사망으로 두 번째였다. 1943년 발간된 위험한 직업의 탐구라는 그녀의 자서전에서 해밀턴이 이렇게 썼다. 이렇게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가 자신들을 군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프랑스와 영국은 당연하게 제공하는 수준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그러나 생산자들의 오만함, 군대의 무관심, 노동자의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차 세계대전 중에는 기폭장치에 사용되는 불민산 수은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대부분의 경우에 수은은 진설하고도 알려진 항화수은의 형태로 흙에서 발견되는데 강부들에게는 비교적 무해하다. 그러나 순수한 수은이나 수은 방울이 포함된 강물도 있고 온도가 높은 강산에서는 수은 증기 때문에 수은 중독이 발생했다. 해밀턴은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기 위해서 안반에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는 폭발에서 작은 수은 방울이 가득한 미세먼지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라마치니 등이 소개했던 미치광이 병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중독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해밀턴은 광고뿐만 아니라 벨트 모자 생산자, 온도계 건전지 직가형 충전재 제작자들에게서도 수은 중독을 발견했다. 수은의 경우에는 개인위생과 의복 세탁만으로도 노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 해밀턴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석탄 광산에서 폭발 작업을 하는 광부들의 일산화탄소 중독을 조사했다. 폭발 작업은 교대가 끝난 후에 실시되었고 독가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졌다. 그러나 가스가 충분히 흩어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광부들이 질식으로 사망했다.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폐에서 몸의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독성이 나타난다.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에 훨씬 더 강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노출된 사람을 매우 효과적으로 질식시킨다. 해밀턴이 조사했던 산업 중에서 석탄으로 만든 코크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제철 산업에서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났다.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일어나는 일산화탄소 노출의 가장 흔한 원인은 내연기관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뉴욕 펜실베니아 역이었다.
작업장에서의 노출을 줄이는 일 외에도 화학물질이 작업자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일 역시 산업 독성학의 영역이다. 1933년 브레이즈는 여전히 비교적 새로운 아이디어였던 의학용 감시 장치가 작업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공장이나 작업장과 계약을 맺은 의사는 공장 작업 방법에 따라서 일부 질병의 발생 사실을 공장의 감독 책임자에게 통보할 수 있었다. 납중독은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1900에서 31년 동안에 1736명이나 중독에 의한 만성 신장염으로 사망했다. 1931년 산업은행에서 납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람들은 납페인트를 사용하는 건물 페인트 작업자들로 전체 168명 중에서 64명이나 되었다. 브리제 박사는 환기와 층계를 통해서 기피증의 위험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부염 역시 중요한 직업병이었고 장갑의 사용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실내와 성면에 노출된 작업자들의 정기 검진도 실시되었다. 검진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결핵 사례도 발견되었다. 영화 비닐 작업자에게 치명적인 암인 간의 혈관 역종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된 이후에 도입된 예방도 의학적인 감시의 최근 사례이다. 공기의 질의 허용 기준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무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작업자들 간의 독소 흔적을 찾아내는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했다. 영화 비닐은 간 독성이 있는데 작업자가 작업장 출입을 중단해서 노출이 줄어들면 독성도 줄어든다는 가역적인 특성이 있다. 간 독성의 생체 지표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영화 비닐의 농도가 적정 수준으로 바로잡힐 때까지 작업자들의 작업장 복귀가 허용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1938년 6월 27일 워싱턴 DC에서 전국 정부 산업위생학술 대회가 처음 개최되면서 산업독성학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이 학술 대회는 24개 주 3개시 1개 대학, 미국 공중보건, 미국 강업청, 테네시 밸리 당국 등에서 76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존 제이 블룸필드와 로이드 S 세이어스가 협력한 결과였다. 블룸필드는 석탄 광물들의 기피증과 흑폐증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한 후에 남아메리카로 가서 산업위생 프로그램을 정착시켰다. 세이어스는 1930에서 40년간 국립보건연구원의 산업위생국 국장을 지냈고 40에서 47년에는 미국 강업청 청장을 맡았다. 46년에 전국 정부 산업위생학술대회는 미국 정부 산업위생학술대회로 이름을 바꿨다. 마침내 미국 정부도 산업 분야의 위험한 작업 조건에 대응하는 활동을 시작을 했다. 산업안전보건국은 작업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장 허용 노출 한계를 정했다. 노출의 한계. 산업 환경 보건기준은 작업자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됐다. 질병에 절대로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산업안전보건 보건국의 규제는 너무 엄격한 규제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만 했다. 위험한 직업은 많았고 현재 산업안전국은 거의 500종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 허용 노출 한계를 정의해 놓았다.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일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연방정부가 작업자를 보호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 다행히 산업계는 보통 미국 정부 산업위생학술회의 근거안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미국 정부 산업위생학술대회가 정한 148개 노출 한계 목록에 처음 등재된 물질 중의 하나가 벤젠이었다. 벤젠 처음에 허용 한계 설정에는 벤젠에 의해서 골수 혈구세포 생산이 중단되는 지성불량성 빈혈을 고용량 독성 효과의 근거로 활용했다. 그러나 벤젠의 백혈병 유발성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면서 공개정의 허용 수준을 200분의 1로 줄인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오늘날의 허용 한계 목록에는 700종 이상의 화학물질과 물리적인 병인이 포함된다. 미국 정부 산업위생학술대회는 선별된 화학물질로
생물학적인 노출 지표라고 부르는 50종의 노출 생물 지표를 추가했다. 작업자 보호가 간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공기 중의 베릴륨 기준의 경우가 그랬다. 질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 때문에 만성 베릴륨 중독에 훨씬 더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베릴륨 리터스는 핵무기 생산이 최우선순위였고 그런 무기를 생산하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우선순위가 가장 낮았다고 고백했다. 핵무기로는 금속 베릴륨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핵무기 생산이었다. 베릴륨을 금속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 환경에 많은 양의 먼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베릴륨은 물론 피부염과 만성 피부 궤양도 있었고 작업자 중에 5명이 사망했다. 사망의 독성 때문에 베릴륨으로 발병하는 만성 베릴륨 중독이라는 다른 질병이 발견되었다. 이 질병은 낮은 농도의 베릴륨의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나타난다. 국립산업보건 연구소는 2004년에 미국에서 13만여 명의 작업자들이 만성 중독의 위험이 있는 베릴륨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했다. 사람들이 산업안전국에서 강화된 규제는 2017년 확정되었다. 작업자들을 화학 노출에 의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지난 100년간 먼 길을 지나왔고 아마도 독성화의 가장 성공적인 성과였을 것이다. 유해성을 확인하는 일이 암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유해한 노출을 줄이도록 해주었다는 뜻이다. 산업안전보건국의 규제와 미국 정부 산업위생학술대회의 노출 한계는 1차적으로 동물 실험이나 작업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연구를 근거로 설정한 것이었다. 독성학이 활용되는 모든 분야 중에서 산업 독성학이 아마도 화학적인 노출 때문에 발생하는 중대한 질병의 예방에 가장 성공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